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탄성파 신호 처리 두 번째 시간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을 잠깐 스킵하고요. 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제가 녹화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주파수 영역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푸리의 어널리시스, 푸리의 분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인데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파수 얘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다들 이해를 해요. 아, 저건 저주파다, 고주파다, 다 이해하죠.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탄성파 신호 처리나 자료 처리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파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신호 하나가 보이죠? 보통 이거를 우리가 시뉴소이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보통 이 신호를 시뉴소이드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보통 사인과 코사인을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알고 보면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약간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또는 코사인을 통틀어서 보통 시뉴소이드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진폭을 갖고 일정한 주기를 갖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이거는 다른 기초적인 수학 또는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일 겁니다. 이렇게 신호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장 높은 부분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주기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죠? 그리고 그 높이를 보통 우리는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그 신호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가장 높은 곳부터 시작했는지,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사이에서 시작했는지 시작점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위상, 영어로는 phase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보는 탄성파 신호도 보통 신호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위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를 가만히 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모든 시간대에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를 다 표시해야지만 전달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얘의 모양을 특징 짓는 거는 숫자 3개예요. 그죠? 진폭이 얼마고 주기가 얼마고 위상이 얼마. 요 세 값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언제든지 다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숫자 3개만 가르쳐주면 모든 신호는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은 요 3개의 값을 우리가 플로팅 또는 디스플레이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주파수 도메인을 보통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시간 영역인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신호들은 시간 영역에서 이해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수평축은 시간이고 수직축은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주파수 도메인은 수평축이 주파수고 수직축이 앰플리튜드 또는 크기 또는 페이즈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주기, 즉 얼마만큼 자주 나타나느냐를 뒤집어서 거꾸로 하면 그거를 보통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떤 한 지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크기가 얼마인지 지금 보면 요 앰플리튜드가 크기가 이만한 높이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는 그 지점에서의 이제 제가 이걸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잘 안 되네. 패드가 패드가 먹네요.
정확히 있진 않네요. 할 수 없네요. 다시.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위상이 얼마인지, 즉 왼쪽으로 조금 치우쳤는지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국엔 요것과 요거는 똑같은 신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영역의 표현에서 이런 주파수 영역의 표현으로 우리가 서로 매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을 좀 더 그래픽하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왼쪽에 또 그림에 신호가 하나 있죠. 타임 도메인 그 신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웨이브예요. 그죠?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져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코사인 신호입니다. 이 코사인 신호의 그 주기를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서 주파수를 안다 그러면은 그 주파수 지점에서의 요만한 크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1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위상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위상이 0으로 돼요. 자, 이러한 경우에 요거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똑같은 신호 같지만 뭐가 달라졌죠? 약간 진폭이 좀 작아졌죠? 똑같은 신호인데 좀 작은 신호예요. 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그냥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진폭만 좀 작게 표현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겠죠? 더 작게 한번 해볼까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또 더 작게 표현되는 아주 단순한 이런 표현을 또 가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호는 또 어떨까요? 다 똑같은 신호인데 앰플리튜드만 좀 작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신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작은 크기의 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건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숫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한 지점에서의 숫자는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딱 그렸을 뿐이지 결국에는 요 주파수의 숫자가 하나가 딱 표시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앰플리튜드의 영향이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면 이번엔 주파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 봤던 똑같은 그래프예요. 지금 보면은 이러한 그 주기를 갖는 그러한 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런 주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화살표를 여기다 놓고, 화살표를 놓을 필요도 없죠. 그림이 지금 막대가 있는 그 위치가 주파수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자, 요 신호는 어때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주파수가 조금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지면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 똑같은 크기의 신호인데 좀 자주 나타났으니까 얘는 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조금 이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평축이 주파수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자주 나타나게 하면은 주기를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보세요. 똑같이 페이즈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페이즈의 변화는, 그러니까 값은 0인데 위치는 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 주파수에서의 페이즈가 0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주기를 줄여주니까 주파수가 더 높아져서 알겠네. 이젠 주파수가 높아지면 점점 오른쪽에서 이 신호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복잡한 얘기 해볼까요? 위상 얘기를 해볼까요? 위상은 똑같은 신호인데 아까는 0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일찍 시작해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간대. 그러다 보니까 페이즈가 변하는 겁니다. 페이즈가 그 지점에서는 사실은 보통 이거는 각 주파수라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표현하는데 그 단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일찍 시작했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이 페이즈가 위상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점점 0이라는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페이즈는 작아지고요. 아까 우리가 늘 봐왔던 거는 0이었을 텐데 약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작됐으면은 이게 네거티브 값으로 갔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 큰 네거티브를 갖습니다. 즉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시작한 지점이 폭을 이 페이즈라고 표현하는 여기 요 축에다가 우리가 플로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앰플리튜드는 전혀 변하고 않고 있죠. 지금 보다시피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표현하려면 그래프가 두 개가 필요한가 보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은 항상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두 개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앰플리튜드의 변화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부르고요. 주파수에 따른 페이즈의 변화를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즉, 요 두 개의 스펙트럼을 가지면 모든 신호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때때로는 굉장히 편리한 우리한테 도구 또는 도메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실질적인 신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 표현을 다시 한번 계속 확장해 봅시다. 아까는 좀 짧게 그렸고 똑같은 거예요. 시뉴소이드 웨이브인데 코사인 웨이브죠. 좀 더 길게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정도의 주기를 갖는 코사인 웨이브는 알고 보면 그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스 스펙트럼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평축은 뭐라 그랬죠? 주파수고요. 수직축은 앰플리튜드인데, 즉 여기서는 아예 단위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가 10Hz, 20Hz, 30Hz, 40Hz, 50 등등 해서 제가 요걸 약간 쉬프트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0Hz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Hz의 주파수가 요만한 크기로 들어오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정확히 1부터 시작했으니까 페이즈는 0이네 그런 겁니다. 근데 요 신호를 봅시다. 얘는 주파수가 더 높아 보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2배예요. 그런데 크긴 좀 작아 보이죠? 앰플리튜드는 정확히 반이에요.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는 얘랑 얘가 주파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시작하는 부분은 가만히 보니까 얘는 0부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얘랑 페이즈 값만 달라요. 첫 번째 신호랑 봤을 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의 신호든지 간에 물론 지금 단순한 경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진 게 복잡한 신호이기 때문에 모든 신호를 이 두 개의 스펙트럼으로 소위 주파수 도메인의 표현으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와 여기와 요 지점만 값을 갖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또는 코사인 웨이브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후리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파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수식도 아주 정확하게 구해준 사람이에요. 이 후리에가 만들어낸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all arbitrary function,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지 간에 could be represented by a group of sinusoid.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인 웨이브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물론 각각의 사인 웨이브는 서로 다른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가져야 하지만, 자,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아주 단순한 경우라 그러면서 살펴본 사인 웨이브 또는 코사인 웨이브, 너무나도 깨끗한 주파수와 그리고 모양을 갖는 건데, 그것들을 여러 개를 적절하게 곱해서 더해주면 어떠한 신호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복된 신호인데 이 개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때 곱해지는 숫자들, 그거를 우리가 보통 후리에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바로 이 후리에라는 유명한 수학자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건 사인 웨이브 아니죠. 그죠? 누가 봐도 뭐처럼 생겼어요? 톱날처럼 생겼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소투스 웨이브라고 보통 불러요. 톱날 웨이브라고. 톱날 파동. 근데 이러한 파동도 우리가 사인 웨이브들을 적절하게 곱해서 더해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파이분의 2만큼. 이 파이라는 기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3.14159265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마이너스 값을 곱해주고, 그리고 사인 3오메가 제로 t라는 그 또 다른 점점 고주파수예요. 고주파의 사인에다가는 플러스를 더했다가 마이너스 더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신호가 만들어져요. 물론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얘랑. 그렇지만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 식을 하나, 둘, 셋, 넷, 5개만 보여줬기 때문에 5개만 더하면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6, 7, 8, 9, 10 점점 많이 더하잖아요. 그럼 정확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푸리의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 시리즈, 수열은 뭘 나타내느냐? 이 숫자들을 나열시켜 놓은 거를 푸리의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파수 1인 건 얼마나 크기로, 주파수 2인 건 얼마나 크기, 주파수 3인 건 얼마 크기, 주파수 4인 건 얼마나 크기. 그러니까 고정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들을 얼마나 크기로 곱해줘야지만 이러한 신호가 나오는지 그 곱해지는 숫자, 이걸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가중치죠. 그 특정한 신호의 가중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푸리의 시리즈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보통 요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형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즉 여기에 보이는 요 그래프 하나만 보면 여기에는 주파수 성분이 고주파가 많다, 저주파가 많다,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노이즈다, 아니다, 이런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으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 신호를 이렇게 바꾸는 건 복잡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거를 푸리의 시리즈가 구해놓은 거고요. 그 전에 여기선 샘플 다양한 신호에 대해서 한번 푸리의 시리즈 또는 푸리의 그 어널리시스가 얼마만큼 잘 들어맞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 GIF 애니메이션 그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배경에 이런 그 그레이 컬러로 직선이 하나 쭉 거 있죠. 이런 신호도 주파수 도메인의 여러 개의 사인 웨이브를 더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빨간색 박스에 나타나는 숫자가 몇 개의 사인 또는 코사인 웨이브를 우리가 더해줬냐예요. 하나만 더하면 당연히 사인 웨이브죠. 6개, 11개, 16개, 21개까지 더하면 거의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박스죠. 그러니까 또는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0이다가 갑자기 1이 되는 이러한 모양의 신호도 사인 웨이브를 21개 더하면 이와 같이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램프라 그러죠. 오른쪽으로 0으로 가다가 갑자기 점점점 리니어해지는 이런 신호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것과 탄성파 신호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건데 여기서 그 빨강색으로 제가 이렇게 마크한 거 있죠? 이게 탄성파 신호예요, 사실은. 진짜 탄성파 소스 신호를 지금 수직축을 시간으로 해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앰플리튜드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0인 시간대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시간대에 다이나마이트를 뻥 터트리면은 소리가 커졌다가 윙 하면서 작아지죠. 그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를 지금 여기다가 또다시 한번 좀 더 그 수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본 것 뿐이고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 신호 그 화살표로 이렇게 한 건 얘가 얘란 얘기입니다. 눕혀놓고서 좀 더 증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 대충 알겠죠? 0이라는 시간대에 굉장히 컸다가 작아지는 점점 이런 신호구나. 근데 이 친구를 주파수 분석을 해봤더니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이렇고 페이즈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알고 보면 요러한 주파수는 요만한 크기, 요만한 주파수는 요만한 크기, 요만한 주파수는 요만한 크기, 요만한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는 요만한 크기들이 다 더해져서 만들어진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더해질 때 그냥 정확히 0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요 주파수는 요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야 되고 요 주파수는 요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돼야 되고 시프트 되는 정도도 다 구해줘요. 이게 주파수 말하자면 분석입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약간 의심이 가요. 오른쪽에 그거를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신호 말고요. 두 번째부터는 바로 모든 주파수별 사인 웨이브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건 시커멓고 어느 건 허옇죠. 왜 그래요? 해당 주파수 사인 웨이브의 크기를 요걸로 조정한 거예요. 요만한 크기였다가 이만한 크기, 이만한 크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16Hz부터 32Hz까지는 앰플리튜드가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32 지나면 여기가 아마 34인가 그 정도 되나 보여요. 앰플리튜드가 작아졌다가 얘는 또 커졌어요. 그것들이 근데 어디를 보면은 이게 일정하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휘어 있죠. 왜 그래요? 요 주파수에 해당되는 거는 위로 살짝 움직여야 되고 요 주파수는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 요 주파수는 아래로 요 주파수는 아래로 그렇게 위아래로 요 신호들을 움직여 놓다 보니까 그렇게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 신호를 그냥 쫙 더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얘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서부터 수평적으로 모든 신호를 다 더하면 요 빨간색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으로 분석했다가 주파수에서 다시 신호를 오는 거 너무나도 수학적으로 더 센 개념이에요. 그냥 모든 신호를 그런 크기로 그만큼 움직여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영역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면은 거기 그 신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의 개념이 뭔지를 조금 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알게 됐을 텐데, 자, 그런데 아마 그런 의심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신호는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시간 영역의 앰플리튜드 변화인데 이걸 가지고서 주파수별 앰플리튜드와 주파수별 위상을 구하는 게 쉬울까? 물론 수학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이미 다 수학자들이 구해놨어요. 너무나도 쉬운데 여러분들한테 이 복잡한 수식을 외우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위에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썸메이션 기호와 인덱스로 표현하면 이런 수식으로 주어진 요 소문자가 시간 영역 신호고요. 대문자가 주파수 영역 신호인데 이 소문자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갈 때 사실상 실질적인 계산은요. 여러분 행렬식 아시죠? 행렬. 행렬식 곱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진짜 바뀌어요. 즉 시간 영역에 샘플이 4개라 그러면요. 0, 1, 2, 3 요 숫자 앰플리튜드에다가 4x4짜리 매트릭스 하나 딱 곱해주잖아요. 그러면은 4, 그러니까 랭스가 4인 벡터 하나가 나오는데 얘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즈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숫자로 바뀌어요. 너무 간단해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주파수 도메인에 있는 그 신호를 매트릭스 하나를 곱하면 바로 시간 영역의 그런 앰플리튜드로 바뀌어요. 물론 이때 곱해지는 요 행렬을 구하는 방법론이 있겠죠. 그죠? 어떤 그 엘리멘트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게 유명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이 수식이 어떻게 구해져야 되는지를 사실은 그 조세프 푸리에라는 수학자가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현대 수학자들이 더 리파인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별로 그렇게 놀랄만한 매직이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 10개가 있으면 또 다른 숫자 10개로 바꿔줘요. 그런데 얘는 주파수 도메인의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파수별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갖고 있는 숫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 그 개념이 여러분들한테는 혼동스러울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컴플렉스 넘버로 바뀌는 그런 차이점은 있죠. 왜냐면 두 가지 값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그 수식까지도 얘기해 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시간 영역에서의 우리가 보통 신호를 갖고 있는데 얘를 주파수 도메인 영역으로 바꾸는 게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리즘 하나, 함수 하나로 딱 계산이 돼요.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알고 엔지니어를 배운 사람들은 함수 하나만 갖다가 쓰면은 딱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그림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컨볼루션이라는 걸 배웠죠. 왜 컨볼루션을 배웠는지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즉 입력 신호가 지표 하부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면 사실은 지표 하부와 컨볼루션 된 거다. 그런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연산에 해당되거든요. 덧셈과 곱셈이 막 복잡한. 재밌게도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컨볼루션 연산이 곱셈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요 수식이 그 성립을 합니다. 신호 X1과 신호 X2가 컨볼루션 된 결과를 얻으려면 알고 보면 신호 X1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져가고요. 신호 2도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져간 다음에 요 두 개의 신호를 그냥 곱해버리면 결국엔 요 컨볼루션 된 결과의 주파수 도메인 표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산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곱셈으로. 곱셈이라는 건 뭐예요? 1번 신호와 1번 신호 곱해주고요. 2번 신호와 2번 신호 곱셈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곱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가 좀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필터링 또는 컨볼루션 이런 연산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건 별로 그렇게 의미를 가질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진짜 수학적으로도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기 설명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필터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필터링이라는 것을 주파수 도메인에서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곱셈이라 그랬죠. 자, 요거는 필터링 개념을 이런 순서도와 예에 해당되는 어떤 신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그림 하나가 나왔죠. Input Seismic Trace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수업 처음에 봤던 굉장히 복잡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어떤 신호예요. 자, 그런데 얘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매트릭스 하나 곱하면 돼요. 아마 샘플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1000x1000짜리 매트릭스를 구해서 곱해주면 길이가 1000인 또 다른 신호가 나오는데 걔는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즈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림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즉 주파수별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플로팅 할 수 있는 신호가 있고요. 주파수별 페이즈 값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한 그 행렬식 하나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후리의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필터링이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 대역을 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탄성파 자료의 주파수 대역은 의미 있는 대역이 10Hz부터 60Hz 정도. 그러니까 더 저주파 10Hz 미만은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고요. 60Hz 이상도 고주파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필터링인데 주파수 도메인에선 이렇게 합니다. 그래프 하나를 그리면 되죠. 주파수별 앰플리튜드가 모두 0인데 10부터 60Hz까지만 1인 값을 갖는 이런 함수를 하나 하면 되죠. 말이 함수지 숫자죠. 00000 111111111 0000000 이런 숫자예요. 그 숫자를 어디다가 곱해요? 얘한테 확 곱해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곱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런 모양으로 살짝 바뀌겠죠. 물론 왜 이렇게 그 칼로 자르듯이 안 나오냐? 칼로 자르듯이 자르면은 별로 안 좋은 이펙트들이 있어요. 필터링 이론에서. 그래서 좀 스무드하게 잘라줘요. 잘라주더라도 항상.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주파수가 조금 사라진 거죠. 고주파 사라지고 저주파가 사라진 신호예요. 걔를 다시 시간 영역으로 가져와야죠. 어떻게 해요? 아까 똑같이 얘기한 대로 인버스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 또한 행렬 하나를 구해서 곱해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얘와 얘에다가 행렬 하나를 곱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별로 안 좋았던, 물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깨끗해진, 좀 지저분한 게 없어진, 그게 바로 필터링이에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필터링. 그런데 수학적인 개념 때문에 이런 필터링을 시간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라서 필터를 바꾸고 싶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이 플로우를 시간 영역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필터를 먼저 만드는데 이게 바로 필터죠. 이게 바로 소위 0000 11111 00000이라는 숫자를 갖는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 물론 페이즈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휙 0으로 놓고요. 얘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시키면 얘가 결국에는 또 어떤 신호 모양을 갖게 돼요. 근데 얘는 사실은 필터 연산자라고 부르는 신호고, 얘랑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의 신호랑 이젠 컨볼루션을 수행해야겠죠. 필터링이니까. 아까는 주파수 도메인 영역이라서 곱셈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복잡한 컨볼루션 연산 알죠? 더하고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런 거를 모든 신호에 대해서 막 반복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요. 즉 지저분했던, 그러니까 지저분하기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저주파 성분과 고주파 성분이 다 지워져 있는 그런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필터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필터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자,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좀 더 그 신호 개념으로 다 한번 그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그림이 겹쳐 있어서 좀 복잡한데, 첫 번째 거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제가 하이라이트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건 뭐냐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써 있는 거기에 신호 하나가 있죠. 지금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신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왼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신호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 또는 코사인 어느 거를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코사인 웨이브 두 개 서로 다른 주파수를 겹쳐 놓으니까 이런 신호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다음 2번 신호는 뭐냐면 2배. 요번엔 그런 주파수가 다른 그 점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는 그러한 신호를 2개를 더 더했어요. 그러니까 2개였던 걸 4개로 많게 했더니 이런 신호가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약간 신호가 이렇게 컴팩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2배 했어요. 8개의 신호를 더했더니 이런 신호가 만들어졌어요. 더 이렇게 컴팩트해지네. 16개를 더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컴팩트해졌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점점 고주파 성분의
코사인 웨이브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신호는 점점 어떻게 돼요? 아주 선명해지고 좀 더 뾰족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호는. 32개를 더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아마 최고로 많이 더한 아마 128개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기도 힘들죠? 아주 보통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 즉 뾰족하게 한 지점만 값을 갖는 이런 신호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시간 영역에 아주 그 국지적으로 나타내는 조그만 날카로운 신호는 결국에는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거를 의미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그 너무 단순한 거 말고 진짜 탄성파 신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탄성파 신호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원래의 신호가 이겁니다.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계산했다는 게 뜻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신호는 이거였어요. 앞에서 봤던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거는 게인 컨트롤을 아주 잘해서 모든 시간대별로 굉장히 잘 모든 앰플리튜드가 비슷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그 신호인데요. 탄성파 신호인데 얘를 주파수 대역별로 잘라서 본 거예요. 어떻게?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주파수 도메인으로 푸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 대역만 이렇게 잘라서 다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이런 게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Hz에서 20Hz에 해당되는 성분들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20에서 30, 30에서 40, 지금 점점 고주파죠. 자,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게, 고주파 성분은 early time에서는 좀 나타나다가 late time에서는 다 없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해주죠. 그렇지만은 10에서 20Hz 저주파 성분은 제법 late time에도 존재하고 있네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처음 봤던 그림과 또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주파수 도메인이 뭔지 이해하고서 보는 겁니다. 이제는.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그 스펙트럼을 한번 본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본 거고요. 얘는 요만큼의, 그러니까 저주파 대역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0Hz 대역, 그 다음에 대역, 그 다음에 대역, 그 다음에 대역. 이 모든 대역을 다 합친 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호는 굉장히 많은 대역의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로 나타나는 그 시간대가 조금 다르고 어떤 다른 특성을 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제목 자체가 밴드위스하고 버티컬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주파수 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선명해진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원래의 신호고요. 이거는요 원래의 신호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지금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파수 대역이 원래 신호가 60Hz 이상도 있고 또는 그 밑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한번 볼까요? 10에서 20Hz까지만을, 그러니까 10Hz 대역이죠.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모든 대역에 다 그러니까 필터링 하기 전이고요. 여기를 볼까요? 10에서 20Hz 대역. 요거는 그 대역의 폭을 조금 늘렸어요. 30까지, 40까지, 50까지, 60까지 늘렸더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서 어떠한 그 경향을 보이냐면 점점 리플렉터, 반사면이 점점 그 얇아지고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버티컬 레졸루션, 수직 해상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수직이 시간으로 나타나는 축이니까 수직축이 우리 탄성파 신호를 그렸을 때 수직축으로 해상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사실은 넓으면 또 넓을수록 좋긴 좋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거를 무척 제한하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다라는 거를 알고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디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또 그 수행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Shift F2가 잠깐 멈